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13년 3월 뉴스위크지 표지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얼굴이라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얼굴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여러 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할피니입니다. 이분은 1956년생이고 2009년에 발병한 루 게릭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사망한 분입니다. 이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도와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수정했고 채굴된 비트코인 10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죠. 할피니가 남긴 글 중에 저는 제가 남긴 유산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 등 제3의 신뢰기관 없이, 그래서 탈중앙화죠. 익명의 개인과 개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도 신뢰가 필요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2008년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 때 2100만 개로 발행량을 한정했죠. 현재 1936만 개 이상 채굴되어서 유통되고 있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이 164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희소해지겠죠. 그리고 초기에 채굴된 비트코인 중에 약 300만 개 내지 400만 개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더 줄죠. 피자데이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2일 날 발생한 비트코인 최초의 실제 거래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머 라스줄로 한예츠가 피자 2판을 주문하는 사람에게 10,000 비트코인을 제공한다고 비트코인 포럼에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것이 2010년 5월 22일입니다. 동료 포럼 회원인 제레미 스티어반트가 파파존스 피자 업체에서 $25에 피자 2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예츠로부터 10,000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피자 주문한 것을 보상받은 셈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거래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품을 구매하는 데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10년 5월 22일, 그래서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10,000 비트코인을 피자를 거래한 대가로 받았는데요. 요즘 1비트코인이 약 3,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10,000배 하면 3,900억 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5월 22일을 그래서 첫 거래 기념으로 피자데이 행사를 비트코이너들은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의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피자데이 행사를 하는 광고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5월 22일 첫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죠. 업비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피자를 나눠준다는 홍보 내용입니다. 채굴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감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굴이란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블록 형태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은 이런 작업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받습니다. 근데 보상 수량이 대략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에 등록되는 블록 수가 21만 개 누적될 때마다 보상을 반으로 줄여서 적게 줍니다. 한 개의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이므로 블록 수 21만 개라면 21만 곱하기 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4년, 그리고 블록 생성 기간 10분 이렇게 곱하면 네 번째 반감기는 대략 2024년 4월경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채굴 보상은 6.25비트인데 그 반감기가 지나면 3.125비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면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좀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 반감기 히스토리를 보면 2012년 11월에 12.35달러
달러에서 반감기가 시작되어서 13년 12월에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반감기 대비 약 92배 가격이 상승해서 1132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에 649달러에 시작해서 고점 17년 12월에 19,395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앞서 92배에서 30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3차 반감기는 2020년 5월에 8,569달러에 시작해서 21년 12월에 67,558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는 8배 올랐습니다.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채굴자들의 감소된 보상이 누적되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든 것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느껴질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24년 대략 4월이 4차 반감기인데 그때는 보상이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많이 성장하고 유망한 섹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1915년 11월에 대략 327달러였는데 이것이 최고 고점 21년 11월 12일 날 64,4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대략 641배 올랐습니다. 8월 11일 현재는 1비트에 29,361달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에 반감기를 표시해 봤습니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입니다. 1차가 12년 11월에 12달러에서 13년 12월에 1132달러로 약 1년 동안에 92배 올랐다 그랬죠. 2차 때는 약 18개월간 30배 올랐습니다. 3차 때는 대략 19개월간 8배 올라서 67,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4차 반감기가 다가옵니다. 현재 대략 29,000불 수준인데 내년 4차 반감기가 오면 과연 앞으로 몇 배가 오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MVRV Z-스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검은 선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푸른 선 여기 있죠. 이것은 비트코인 실현 총액을 뜻합니다. 즉 거래자들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된 가격 총합의 평균을 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주황색 선은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 사이의 데이터에서 극단을 끌어내는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이 MVRV Z-스코어를 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룩인투 비트코인.com이라는 곳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MV는 마켓 밸류 시장 가치고요.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 실현 가치입니다. 앞서 1차, 2차, 3차 반감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반감기가 있었던 시점을 주황색 그래프 위에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그 위에 검은 선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니까 반감기가 지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음영으로 칠해 놓은 것이 시장 주기 상단이고요. 아래 또 음영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시장 주기 하단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죠. 이 위에 음영 처리된 곳으로 주황선 그래프가 올라가면 시장 주기 상단에 이르는 것이고요. 시장 주기 하단에 이 주황선 그래프가 닿으면 가격이 최저점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이 주황색 선에 따라서 주기 하단에 오면 매수하고 주기 상단에 이르렀을 때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두색 원이 하단에 이르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면 이렇게 많이 가격이 상승하죠. 현재가 여기니까요. 이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바닥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4차 반감기 이후에 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이 MVRV Z-스코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상태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 거래 안 하고 묵혀둔 비트코인 가치가 513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통량이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약 69%가 사용되지 않고 지갑에 보관 중입니다. 지갑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만일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를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요. 대선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를 채택하는 것이 부의 창출의 기회에 대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선 주자죠. 공화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암호화폐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암호화폐는 금융 거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중들이 금융 거품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고 친암호화폐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친화적인 발언을 한 후보들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르죠. 그만큼 암호화폐의 위상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지난 6월 21일 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서 지속력이 있어 보인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분야이지만 이제 막 시작된 산업으로서 너무 강력한 규제로 이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 연준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돈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아주 중요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 신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밖에 피델리티 등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는 21년 10월에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된 것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4천 불 정도였습니다. 이제 대략 2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리플, 이 가상화폐는 국가와 국가 간 아니면 은행과 금융회사 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송금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화폐입니다. 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계가 이 판결에 환호했습니다. 얼마 전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테더, 서클, 바이낸스 등이 발행했었는데요. 전통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은행의 송금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값싼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송금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요. 미래는 암호화폐의 시대이고 경제에서 암호화폐의 비중과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대략 69%의 보유자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 4차 반감기를 24년 4월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블랙록 등 주류의 금융회사나 해치펀드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나섰고요. 페이팔이 주류의 핀테크 업체로서는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변화들을 볼 때 이 미래는 암호화폐의 시대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에서 암호화폐의 비중과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제목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트폴리오 1으로 주식과 채권 6대4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고배당 S&P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것을 6대4로 매월 적립식으로 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1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분이 6대4가 아니라 주식 60, 채권 35, 비트코인 5 정도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런 6대4 비율에서 고배당주 60, 채권 35, 비트코인 5 정도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 포트폴리오로 주식 9와 금 1 해서 9대1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고배당주와 금을 90대 10의 비중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저는 주식 85, 금 10, 비트코인 5 정도의 비율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90, 금 10% 이런 비중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고배당주 85, 금 10, 비트코인 5% 이런 비율의 포트폴리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고배당주와 채권과 금을 섞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대 3대 1의 비율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주식 55, 채권 30, 금 10, 비트코인 5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60, 채권 30, 금 10의 비율에서 고배당주 55, 채권 30, 금 10, 비트코인 5% 정도의 이러한 비율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 세 번째 거죠. 저는 포트폴리오 1, 2, 3를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2를 여러분께 강추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고배당주 85, 금 10, 비트코인 5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개선해 보면 이 고배당주를 반만 사고 나머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2의 개선된 형태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고배당주를 85% 담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배당주 85% 중에서 반을 S&P 500에 투자해서 S&P 500 42.5%, 고배당주 42.5%, 그리고 금 10%, 비트코인 5%이 정도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는 마음이 최근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S&P 500을 45, 고배당주를 45, 금을 5, 비트코인을 5 이런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도 되겠고요.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S&P 500을 40, 고배당주를 40, 금을 10, 비트코인을 10 이런 비율로 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적으로 45, 45, 5, 5 비율로 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기대로 42.5, 42.5, 10, 5 이렇게 조합해도 되겠죠.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열심히 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스스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매일 바쁘게 사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또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